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그 수리를 함에 있어서 지그를 많이 제작하게 되는데 그 제작에 필요한 어떤 그 아크릴판이라든가 나무 재질을 절단하기 위해서 테이블 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 소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테이블 소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부터 내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소는 회전하는 둥근 폼날을 이용하여 나무, 아크릴, 알루미늄 재질의 소재를 자르고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목공기계를 의미하는데, 전자제품 수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장 원인을 단시간 내에 찾기 위한 고장 점검용 지그를 많이 만들게 된다. 점검용 지그를 통합 고정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구 지지대로 아크릴판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공구로는 보통 쇠톱을 사용하여 절단 시 많은 에너지 소모는 물론 원하는 위치대로 재단도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모터로 구동되는 원형 톱이 장착된 테이블소를 사용하여 재단을 할 경우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깔끔한 지그를 제작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테이블소예요. 어떤 그 원형 톱을 전동 모터로다가 돌려서 어떤 그 우리가 재단한 모양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잘라내는 그런 도구를 얘기합니다. 물론 뭐 목공소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테이블소가 있는데 뭐 우리 지그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양산으로 뭐 어떤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 테이블소만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이블소를 구매할 때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 테이블소를 사가지고 좀 이거 안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지금 요런 테이블소를 샀어요. 근데 요게 아크릴판이 그 뭐 2T 정도 되는 그 얇은 거는 잘 자를 수가 있는데 두꺼운 거는 자를 때 힘이 겨워서 잘 자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안 쓰고 처박아 놓고 있고요. 지금 새로 구매한 것이 이제 요 테이블소인데 요거는 좀 두께가 굵은 거라든가 나무 재질이 좀 잘 잘라지는 그런 테이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그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10만 원 미만 쪽으로 다 주면 살 것 같아요. 24V 아답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물론 뭐 아주 두꺼운 뭐 알루미늄 재질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은 나무라든가 아크릴 재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양 있게 잘라내는 그런 도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소는 이 수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지그들이 보통 완성품이기도 하지만 완성품이 없는 게 거의 많거든요.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면은 불편해서 또는 기존의 완성품을 산 것이 좀 작업성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만들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쓰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통합을 하기 위한 지지대로 이제 아크릴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걸 자를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는 테이블소는 요건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사실 분들은. 그래서 사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부품들이 오는데 이게 이렇게 조립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를 뜯어서 보면 이런 부품들이 나오는데 요걸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조립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매장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지그들이 일부를 보여드린 건데, 물론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완성물 사다가 불편해서 제가 다시 어떤 그 구성을 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하면서 고장 요소를 빨리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작업성을 좋게 하여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은 우리 수리할 때 굉장히 그 어떤 용이하게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지그를 테이블소 같은 이런 지그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해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여러분 구매한 것들 많잖아요. 구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나온 것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죠. 또 하나의 그 여러분들한테 그 일 예를 좀 보여드린다면 이제 메인보드, TV 메인보드나 파워를 테스트하는 그런 그 지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게 되면 뭐 이렇게 막 난무하게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그, 아크릴판의 지그를 제작해서 필요한 어떤 부품들을 이렇게 삽입해서 TV 그 메인보드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난무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갖다가 어떤 책상에다 나열해 놓고 작업한다는 자체가 좀 불편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이런 아답터들을 장착을 해서 이런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할 경우는 상당히 편리하게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그 제작에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예 그냥 사용하면 되지 귀찮게 저렇게 만들어야지만 일단은 수리를 이제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만들다 보면요 여러 불편함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그걸 통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내가 액정을 갖다 이렇게 좀 수리하기 위해서 액정을 분리해 놓지 않습니까? 액정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때 좀 액정 손상 안 되게끔 액정 받침대를 하나 만드는 액정 거치대라고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요걸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걸 만드는 것은 OT짜리 아크릴 하나하고 이 접착제가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접착제로 쓰는 것은 뭐냐면은 글루건이라든가 글루건은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순간 접착제를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순간 접착제는 굳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크픽스라는 이런 걸 이렇게 통합해서 팝니다. 요거는 순간 접착제고요. 요거는 경화제예요. 어떤 순간 접착제를 빨리 굳게 하는 경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지그를 제작할 때 아크릴로 통해서 지그를 제작할 때 빨리 붙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아크픽스라는 걸 여러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묻히고 접착면에 요 경화제를 갖다가 뿌려서 붙이면 바로 그냥 붙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글루건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그 순간 접착제는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글루건은 열이라든가 어떤 힘을 주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죠.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를 사용할 때는 요 아크픽스 인터넷에서 아크픽스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구람수가 많은 게 있고 뭐 적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걸 사게 되면 이런 것도 사용하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량 쓸만한 양을 사다가 나중에 또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거치대 제작할 때 바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이 테이블소, 소형 테이블소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셋업으로 자른다 그러면 잘라지겠죠. 근데 굉장히 힘이 들고 요 재단한 위치대로다가 잘라지지 않고 삐뚤빼뚤 잘라지면서 나름대로 만들었을 때 모양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 요걸 이제 테이블소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요 테이블소 이용할 때 굉장히 주의할 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게 테이블소 하다가 이 손을 엄지손가락을 굉장히 깊게 이 테이블 아래 빈 적이 있었어요.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사용할 때. 이게 순간적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회전수가 빨라요. 그럼 잘못되면 손이 날아가 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장갑을 끼고 할 걸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조언을 했더라고요. 장갑을 끼면 더 말려 위험하다. 장갑 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장갑 끼지 마시고 여러분들고 자를 때 주의해서 잘라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재단한 아크릴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 뭐 사인펜이나 아니 네임펜에다가 이 규격을 정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잘라 가지고 이제 할 때 이 아크픽스를 이용해서 순간 접착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경화제를 발라 가지고 바로 붙이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해 놓으면 좋겠죠. 물론 이것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건데요. 사용하다 보면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수리할 때 액정을 잘못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액정 거치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 옆에다가 이 거치해 놓으면은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액정 기술이라든가 액정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제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밑에 스위치를 키면 이제 이게 들어가겠죠. 자, 요거 자를 때 상당히 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물론 여기 위에 이런 그 보호대가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띄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주의해서 하시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아크릴판을 구입하실 때는요, 2T라 3T짜리는 좀 그냥 약해요.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직으로 사용할 때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5T짜리로 구매를 하세요. 5T. 예, 5T는 이제 5mm를 얘기하죠, 두께가. 요 부호 플레이트를 좀 끼시면 좋은데, 하다 보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이터 게이지라든가 이 보호 플레이트는 좀 불편해서 저는 요 두 개 보호 플레이트하고 마이터 게이지를 띄고 제가 작업을 원래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차원에서 동영상 찍다 보니까 오리지널 FM대로다 제가 해본 겁니다. 자르게 되면 이제 이 끄트머리가 좀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 모양으로 좀 잘라주면 좋겠죠. 그건 지그 제작할 때 저는 이게 양쪽 사방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서 좀 다치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호 플레이트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좋겠죠. 하고 이제 사포로다가 갈아주면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순감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걸 빨리 굳게 해서 이제 요 붙이는 면을 경화제를 도포를 해서 붙이면은 바로 붙어버립니다. 위치를 잘 맞춰야 돼. 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잡아서 바로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경화제거든요, 경화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가 일반 순간 접착제는 한참 있어야 굳잖아요. 얘는 그냥 바로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치를 잘못 잡았을 때는 뛸라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붙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바로 붙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붙이는 순간에 그냥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뛰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단 말이죠. 뛸라 그러면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자,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액정 거치대가 됐죠.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나서 뭐 대형 같은 경우는 뭐 TV 55인치 뭐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거 조그만 거 뭐 20인치 이상 24인치 같은 경우는 거치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수리할 때 수리하면 이게 모니터 이 액정 같은 걸 방치해 두거든요. 그럴 때 여기 기스가 안 됐는가 그러면은 소비자 컴플레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서 옆에 거치대에 놓고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액정 거치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이제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편하게 또 손상되는 그 위험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그 제작 지금 단계, 우리가 수령 지그 제작 단계의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TV라든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폼웨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폼웨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나 TV를 확보를 해서 누구한테 의뢰해도 잘 주지 않는 이런 펌웨어를 우리가 이제 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리형 펌웨어 DB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펌웨어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자회로를 우리가 뭐 데스크탑 PC처럼 우리가 뭐 모니터나 키보드로다가 입력을 해서 어떤 거를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제품들은 우리가 OSD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 리모컨의 어떤 버튼을 눌러서 그 버튼을 통한 트리거 신호를 이제 그 MCU라는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즉 운영체제가 받아서 걔를 연산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이게 문제가 되면은 뭐 전원 버튼이 안 눌러진다든가 뭐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동작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 중요성이 뭔가를 한번 정의를 내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및 TV 고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 불량도 많은 불량 원인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메인보드와 같이 펌웨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비공개로 되어 있어 펌웨어 불량 시 대량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수리가 접수되면 수리 완료 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펌웨어는 반드시 ISP-지그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의 펌웨어를 복사하여 내 PC에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원활한 고장 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모니터, TV 이런 것들은 이런 펌웨어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리하시는 분들은 이 펌웨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또 달래도 또 어렵게 모은 걸 금방 또 주는 사람도 흔치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확보를 하려고 많이 예전에 노력했었어요. 해외 사이트 들어가니까 뭐 있긴 있는데 다 돈을 요구를 하고 뭐 그렇게 뭐 가입을 해서 뭐 회원이 돼야 뭐 주기도 하고 뭐 어떤 서비스 매뉴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에도 많은 이제 데이터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시면 특히 우리 카페는 가지고 계시면 주겠죠. 근데 없으니까 못 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를 확보를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게을러 가지고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펌웨어 불량으로 오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수리를 이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런 고장들이 펌웨어 불량들이 많이 고장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수리가 완료되면 거기에 있는 어떤 MCU에 있는 그 펌웨어를 카피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TV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이 MMC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를 카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담지 마시고요.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뭐 소비자가 빨리 요구한다 그래도 하여튼 ISP 지그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TV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이 MMC 메모리를 초보자는 어려운데 탈거를 해서 컨버터에 꽂아서 확보하는 그런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롬 라이터라든가 ISP-G가 필요한데 뭐 롬 라이터보다는 여러분들 ISP-G가 RT809F라든가 아니면 RT809H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번도 말씀드렸지만은 RT809F라는 모델은 모니터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고요. RT809H라는 모델은 TV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다. 그래서 어떤 RT809H는 모니터 TV를 그 양면성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RT809F라는 모니터에 최적화된 모델은 TV 수리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RT809F라는 모델보다 RT809H라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T809F보다 RT809H 모델이 비싸요. 809 그 H 모델은 한 25만 원 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제가 사다 보니까 장비를 살 때 좀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이중 투자가 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장비를 샀을 때는 먼저 산 장비처럼 아까 제가 그 테이블 를 말할 때 잘못 사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거는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돈을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고에 사장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초기에 RT809H라는 F라는 모델 요거죠, 요걸 많이 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모니터 수리할 때 주로 많이 쓰지만 요즘은 요거 안 쓰고 주로 이제 요게 RT809H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 모델은 없는 이런 이제 ISP 포트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G 태그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eMMC 메모리를 띄지 않고 우리가 이 선을 ISP 케이블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OP 48 타입의 그 SOP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켓이 여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낸드 플래시라든가 뭐 eMMC 메모리는 뭐 용량 자체가 2기가 뭐 4기가 8기가 64기가 이런 메모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 RT809H 모델 요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딸려오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eMMC 그 컨버터 소켓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eMMC 메모리를 떼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펌웨어를 카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요거를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요 RT809H라는 모델을 사게 되면 모니터 TV를 같이 겸용을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펌웨어 DB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펌웨어를 카피를 할 때, 뭐 수리를 하고 나서 모니터든 TV를 수리할 때 여러분들이 PC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냥 뭐 바탕화면에 뭐 중구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파일,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방법이 다 100%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드라이버에 이 바이오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하위 폴더에 뭐 메인보드 쪽, 모니터 쪽, TV 쪽, 메모리 쪽 이렇게 만들어서 요 어떤 그 구분 제품 그 구분에 따라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다 그러면 모니터도 모델이 많잖아요. 뭐 현대 거도 있을 거고 LG 거도 있을 거고 삼성 거도 있을 거고 또 해외 사이트에 외국 제품 모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델 남발 여기다 적는 거죠. 적고 이제 요 안에 적고 만약에 요 모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안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분류가 이제 바이오스고 중분류가 이제 뭐냐면 제품 구분이죠. 모니터. 그다음에 뭐 소분류가 뭐냐면 그 제품에 따른 그 모델이죠. 그 모델 안에 집어넣을 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D보드 사진을 반드시 좀 찍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AD보드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롬이 이 메인보드가 맞구나 하고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누가 이제 똑같은 모델이라고 줬는데 제가 한 번에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확인하니까 메인보드가 AD보다 딴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개조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AD보드 사진을 찍어서 펌웨어 추출하기 전에 찍어서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모니터나 TV에 보면 네임플레이트 명판이 하나 있잖아요. 뭐 이 모델은 뭐고 몇 년식이고 뭐 입력 잔압이 얼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걸 찍어 가지고 같이 저장해 놓으면 더 좋겠죠. 보통은 이게 AD보드 사진 하나만 딱 이렇게 땅 찍는데 이렇게 명판을 찍어서 놓으면은 좋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EO 뭐 X 뭐로 나가는 이렇게 MCU가 있는 반면에 EOX라는 이런 소자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소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EO를 나가는 그 MCU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인 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원칩이다, 원칩 메인 칩이다 또는 원칩 스케일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SP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 안에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그런 고생이 없다 이거죠. 그럼 RT809F 모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니터에 최적화된 이 모델은 뭐 연결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일단은 ISP 지구와 PC와 PC ISP 프로그램과 통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USB 케이블 연결하겠죠. 통신 환경 조성과 ISP의 동작 전원을 인가받기 위해서 USB 케이블 연결하겠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와 ISP 지구의 RG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의 통신을 하겠죠. 통신을.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롬을 추출할 때는 반드시 여기 AD 보드에 메인 전원을 인가해야 된다는 거죠. 인가해 당연히 해야 되겠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인가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RT809F라든가 RT809H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RGB 포트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나 모니터 쪽에 RGB 포트가 없고 HDMI라든가 DB 포트가 있을 때는 뭡니까? 변환 케이블을 써야 되겠죠. 전번 시간에 전번 강의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해외 사이트에서 ISP 지구형 변환 케이블을 준비해서 쓰시면 되는데 모든 칩이 다 제공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이제 피부로 느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이제 롬라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RT809F라든가 H 모델의 화면들은 화면 구성은 비슷해요. 뭐 오토 ISP 버튼이 있고 스마트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고 리드, 세이브, 오픈, 라이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RT809H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eMMC 메모리 세팅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토 ISP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누르게 되면은 실장 상태에서 보통 하겠죠. 실장 상태에서는 오토 ISP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스케일러라든가 MCU를 바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요 스마트 아이덴티티 요거는 뭡니까? 실장 상태가 아니라 탈거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켓 컨버터에 여기다 꽂고 여기 슬롯에 꽂아서 작업할 때는 오토 ISP가 아니라 스마트 아이덴티티라는 이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한다. 809H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는 뭡니까? MCU에 있는 포맷을 읽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이브는 뭐예요? 세이브는 우리가 읽은 파일을 내 PC에 저장할 때, 오픈은 뭡니까? 폼웨어가 문제가 돼서 모니터 TV 동작 안 한다. 그럼 내가 저장한 내 PC에 저장한 파일을 갖고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불러드려야 되겠죠. ISP 프로그램 쪽으로 불러드릴 때 오픈이라는 거 쓰는 거고, 라이트는 불러온 파일을, 불러온 폼웨어를 우리가 고장난 MCU 또는 메인 칩에다가 라이트 하는 작업이 쓰기 작업이 바로 라이트다. 버튼들은 간단해요. 버튼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롬라이터라는 고가 장비는 좀 요거보다 작업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많이 기능이 많이 요쪽 ISP 지그를 많이 써서 여기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폼웨어 추출 방법. 우리가 이제 주로 폼웨어가 없어서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리하고 나서 또 아니면 누가 지인이 뭐 어떤 모니터 TV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잠깐 빌려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이 작업들은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모니터 수리를 완료하고 나서 사용 방법은 뭐 여러분 알잖아요. 실장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오토 ISP 버튼이죠. 누르게 되면 스케일러 MCU를 인식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는 뭐 리드를 눌러야 되겠죠. 리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MCU에 있는 폼웨어를 쭉 읽어서 항상 여기 OK 사인이 떨어지나를 보셔야 돼요. OK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OK 사인이 떨어진 때는 내가 어떤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이브를 눌러서 내가 지금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체계를 구축해 놨잖아요. 그 해당 제품의 해당 모델 안에 여기 세이브를 시키면 되겠죠. 세이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체계는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위치를. 그렇게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뭐 많이 지금 모니터를 이제 수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자, 그럼 동영상으로 펌웨어 추출에 대해서 동영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USB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와 요쪽에 모니터 쪽에 RGB로 연결을 하고요. 일단 환경을 조성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C에 설치되어 있는 ISP 프로그램을 띄워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오토 ISP를 누르게 되면, 그죠? 거기에 있는 우리가 MCU라든가 아니면 펌웨어 MCU를 인식을 하겠죠. 스케일러나. 자, 리드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쭉 얘를 읽습니다. 자, OK 사인이 떨어진 걸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면 세이브를 눌러서 지금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모니터 롬 파일 안에 지금 뱅큐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도 물론 찍으라고 그랬죠. 연애 사진이 지금 이미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작업하시면은 다음에 이 모델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 없이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는 이제 이 롬 파일을 카피하려고 참 진짜 지인들한테 많이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못 얻었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도 그 힘들게 얻은 거를 일순간에 준다는 게 내가 돈 주고 팔으라 그랬어요. 안 팔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건 RG80H 모델로 해서 TV에 있는 펌웨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환경 조성은 USB 케이블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RGB 케이블을 서로 연결을 하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AD 보드 쪽으로. 자, RGB 포트를, TV 메인보드 쪽 RGB 포트에 연결을 하시고요. 이제 PC에 설치된, RT809H ISP 프로그래머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 실장 상태에서 만약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원이 공급돼야 되니까. 자, 똑같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모양이. 자, 오토 ISP를 누르게 되면요. 바로 얘가 인식을 하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리드 버튼을 누르죠. 리드 버튼. 그러면 이제 MCU에 저장된 펌웨어를 이제 읽어오겠죠. ISP 프로그래머가 쭉 읽어옵니다. OK 사인이 떨어지는 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기 리드 석세스풀에 나왔네요. 자, 이 지금 오토 ISP 지금 RT809H는 리드를 하게 되면 막바로 이렇게 라이트라는 버튼을 안 눌러도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정해진 모델 있잖아요. 정해진 모델 폴더 파일 체계 구축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네. 바이오스 쪽에 들어가서 TV 쪽이잖아요. TV 쪽. 모니터로 이게 인식을 해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일이 세이브 됐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RT809F 모델은 세이브를 눌러야 됐었는데 H 모델은 리드하면 바로 그냥 이 저장
메뉴가 나와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RT809H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TV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이 MMC 쪽에 어떤 그 펌웨어가 지어져서, 로고가 딱 나오면서 멈춰서 어떤 그 스마트 TV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TV에 쓰는 운영체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타이젠 운영체제, 그 다음에 그 LG에서는 대표적인 게 웹 OS라는 운영체제를 쓰는데,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는 우리 스마트폰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삼성 그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V에서는 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아니라 TV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TV라는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만든 이제 타이젠이라는 이제 운영체제는 이제 그 삼성하고 인텔이 공동 합작해서 리눅스 기반의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가전제품에 이제 공급하는 운영체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버전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는 웹 OS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회사 거를 우리가 인수해서 이제 LG에서 다시 재개발해 갖고 지금 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스마트 TV는 안드로이드 TV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떤 메이커 제품을 안 사고 중소기업 제품이 좀 잘 나오니까 보통 거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많이 깔려 있는데, TV 운영체제 깔려 있는데, 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를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그 어떤 그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리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LG라든가 삼성 운영체제보다 부팅 속도가 느리다. 근데 안드로이드 TV 10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보통 그 온라인상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도 보니까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체제는 어디 들어가냐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eMMC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트북의 옛날 싼 노트북은 SSD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MMC라는 하나의 그 메모리가 그 칩이 노트북에 붙어 있어요. 뭐 30기가짜리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이제 운영체제가 저장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TV가 부팅해서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아이콘 뜨기까지는 이 컴퓨터 부팅 체계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메인보드 강의를 또 할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 강의가 끝나면 메인보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비슷해요. 그 운영체제가 거기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안 나타나겠죠. 딱 남은 뭐 나오겠어?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그 밑에 이제 또 하위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바탕화면이 안 뜬단 말이죠. 그게 손상이 돼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eMMC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보통 이렇게 SOP 48 타입의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메인부터 탈거를 해야 되겠죠. 탈거를. 예, 탈거를 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요 SOP 타입의 이 소자들이 지금 요런 거 같은 48핀 타입인데 이 손톱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리드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뛸 때 잘하지 않으면은 이 나름대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요 소자를 갖다가 리드를 불어먹는다든가 리드를 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PCB 패턴을 갖다가 끊어먹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떼어내고 이 내부를 보면요, 굉장히 실 패턴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들고 일어나면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서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TSOP48 소켓 컨버터에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잔납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소켓에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소켓 컨버터에 잘 물리기 위해서 핀이 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그 핀이 서로가 쇼트가 됐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죠, 이게. 그래서 낸드 플래시 리드에 붙어 있는 잔납들 여러분이 잘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탈관 낸드 플래시를 소켓 컨버터나 컨버터 여기다 장착을 하고
ISP 지그 슬롯에 장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SP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추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TV 수리를 안 해보신 분들이니까 이걸 참조해서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그 제작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상세한 작업은 다음 강의 때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게 뭡니까? 이제 보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강의하는 거죠.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탈거한 상황이니까 오토 ISPG가 아니겠죠. 스마트 아이덴티티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오토 아이디 셀렉트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게 낸드 플래시잖아요. 이게 요게 지금 양쪽으로 리드가 나와 있는 SOP 타입이기 때문에 요걸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V가 보통 전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걸 확인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연결 방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아. 연결 방법은 809F랑 같습니다. 갖고 이제 우리가 탈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켓 컨버터에다가 요 위치 1번 핀이 어디인지 요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맞춰가지고 이제 요 소켓 1번 방향으로 향하게끔 소켓 컨버터를 장착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는데 프로그램 마찬가지죠. 오토 ISP라는 버튼이 있고 스마트 아이덴티티가 있고 리드, 세이브, 오픈, 라이트는 똑같아요.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같는데 우리가 리드를 하게 되면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리드를 하게 되면은 읽고 나서 바로 세이브하게끔 그게 자동으로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눌러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너럴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낸드 플래시 폼웨어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죠. 탈거한 상황이니까 오토 ISP 지금 아이콘이 아니라 스마트 아이덴티티, 스마트 아이디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토 아이디 셀렉트라는 게 나와요. 여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eMMC 나오고 ISP 지금 포트에다 연결해서 케이블로 G 태그 방식으로 한다면 eMMC ISP가 되겠죠. 자, 낸드 플래시죠. 낸드 플래시 3.3을 선택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리드를 해야 되겠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야 되니까 리드를 하게 되면 쭉 읽은 다음에 세이브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 폴더를 정해라고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해당 모델에 대한 걸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장착할 때 요 핀이 굉장히 가느다라서 여기하고 잘 맞았나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자들은 루페 내지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로고를 제대로 지금 여기 소켓하고 여기하고 물렸는가를 보고 작업을 해요. 그렇지만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낸드 플래시 메모리 폼웨어 추출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품들이 오래된 거는 납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디솔더링을 위해서 우리가 SOP 그 소자 양쪽 리드에다가 젤 플럭스를 도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열풍기를 사용하는데 열풍기 사용할 때 바람 세기를 많이 하면 옆에 지금 치콘덴서, 치코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열풍기의 바람 세기를 좀 최소화를 한 다음에 너무 최소화하면 잘 안 녹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부품 날아가면 못 찾습니다. 자, 이게 안 녹을 때, 잘 안 녹을 때는요, 열풍기 작업하기 전에 인두기로 실납을 양쪽 리드에 도포를 한 다음에 하면 잘 떨어집니다. 그 뛸 때도 우격다짐으로 강하게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 패턴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패턴이 일어나서 한다면 이거 안 돼.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통 8만원, 뭐 10만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똑같은 모델이 존재하라고 보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띄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붙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잔납들을 솔더링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솔더 윅이다. 솔더 윅을 통해서 솔더 윅이 뭔지 알죠? 납 흡착 심지죠. 구리선으로 이 망으로 되어 있는 거.
얘를 통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합니다. 좀 더 흡입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솔더 윅에다가 젤 프락스를 좀 바른 다음에 인두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잘 떨어집니다. 이 패턴들이 굉장히 가늘어요. 이거 디솔더링 작업할 때도 패턴을 끊어먹는 사람들도 초보자들은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붙는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젤 프락스를 좀 도포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더 윅을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롤에 감겨 있는 처럼 하게 되면 작업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니파로 잘라서 어떤 통에 보관해서 쓸 때마다 몇 개씩 꺼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요것도 예전에 제가 강의 때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강의를 한번 참조를 하세요. 자,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플라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TCU로다가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작업을 하고 나서 TCU로 세척을 안 하신 분도 초보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귀찮다고. 근데 아무래도 좀 작업성이 떨어지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리볼링에서 이런 메인칩 같은 거 붙일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접촉 불량이 일어난단 말이죠. 냉납이 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BGA 타입에서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제 잔납을 제거해 줘야겠죠. 왜냐면 TSOP 48 속계 컨버터에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 잔납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때도 이제 여기다 젤 프락스를 좀 발라서 인두기라면 좀 납이 잘 떨어지겠죠. 그래도 잘 안 떨어진다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솔더 윅을 이용해서 잔납을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메인보드 강의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작업을 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 뭐 BJ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리드가 아주 촘촘히 있는 SOP 타입의 소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솔더링, 디솔더링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숙련과 숙달을 시켜야 된다. 항상 이렇게 세척을 좀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한 상황에서 이제 속계 컨버터에 장착을 해야 되겠죠. TC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프레이 통을 팔아요. 스프레이 통에 TC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죠. 연결 작업은 이제 ISP 지구하고 RT809H라는 모델과 PC의 IS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USB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SP48 소켓에다가 요게 1번 방향이죠. 점 있는 방향. 걔를 잘 위치시켜서 여기다가 장착을 할 때 여기 핀이 휘어지면은 여기하고 잘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장착할 때 눈이 좋으신 분은 관계없는데 안 좋으신 분들은 루페라든가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여기 지금 핀하고 여기 소켓 컨버터의 핀하고 이 지금 낸드 플래시 핀하고 잘 접촉이 되어 있는지 그 소켓에 꽉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ISP 지금 슬롯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소켓이 지금 809F 모델은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하고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V 전원 인가가 됩니다. 동작 전원 인가가 되고 스테이터스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읽게 되면 이 불이 깜빡깜빡 하겠죠. 자, ISP 지금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자, 탈거니까 스마트 아이덴티피죠. 다운로드 하라면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타입을 누르라고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죠. 자, 오케이 시간이 떨어졌죠. 리드를 누릅니다. 자, 거기 데이터를 읽을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저장한 우리가 폴더 체계 만드는 데다가 LG 49인치 TV죠. 거기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낸드 플래시 그냥 요거 그냥 이대로 저장하세요. 그냥 예,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이게 용량이 많이 안에 용량이 많이 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LED가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한참 걸립니다. 제가 중간에 자르고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eMMC 같은 건 뭐 8기가 이런 용량은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리드 석세풀 됐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그냥 있으면 돼요. 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내 PC에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가 추출된 데이터가 저장이 됐겠죠. 여기 저장이 됐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델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면 이 파일 이용해서 다시 라이트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메인보드에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솔더링 해줘야 되겠죠. 예. 이거 작업할 때는 손으로 뽑지 말고요. 리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핀셋을 이용해서 탈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핀 간격이 작은 SOP 타입 또는 QFP 타입 같은 이런 소자들은요, 이 탈거할 때나, 그러니까 솔더링 할 때나 디솔더링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초보자한테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젤 프락스를 도포를 하고, 이때 이제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이제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요 리드와 요 PCB 패턴하고 맞추기 위해서 전자 현미경을 이렇게 씁니다. 요걸 여기 솔더링 하죠. 여러분 이게 전자 현미경 많이 사셨더라고. 자, 여기 잘 맞춰주, 이게 간격이 너무 소자가 조그맣기 때문에 이 잘 맞춰주지 않으면은 납땜이 안 돼요. 납땜이 되더라도 제 위치 안 되죠. 서로 핀간에 엉켜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방향을 맞추시고요. 여기 내 구팅에 흔들리지 않게끔 인두기를 가지고 납땜을 한 방씩 해주는 거죠. QFP 타입, SOP 타입의 솔더링 빨리 하는 방법은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려놨죠. 유튜브에.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도 지금 방향이 틀어졌죠. 이게 전자 현미경이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맞춰서 여기도 납땜, 끝 리드에 납땜 한 방 쳐주고요. 정확히 맞았죠? 뭐, 네 군데 안 해도 양쪽 두 군데만 해주든가 해서, 작업을 해줘도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또 어떤 패턴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BJ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전자현미경이 필요해요. 뭐 어떤 분은 뭐 고가를 사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쓰는 장비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이거 충분하니까 살 때 이제 우리가 출력 방식이 RGB 방식이냐 HDMI인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RGB 타입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때 HDMI 출력 방식으로 사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핀을 하나하나 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인두기 실납을 가지고 슬라이딩 하듯이 납을 전체 리드에서 도포를 해버리세요. 하나하나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하나하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작업성을 위해서 그냥 납을 놓고 인두기에다 슬라이딩 하듯이 그냥 쭉 밀고 나가시라고요. 근데 힘을 주시면 리드가 휘어지니까 팔에다가 힘을 좀 빼시고 슬라이딩 하듯이 그냥 쭉 밀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이거 불량 나는 거 아니에요? 불량 안 납니다. 우리가 이제 솔더 위그로다가 요 납을 갖다 빨아들여서 하면 되니까. 이러면
이 지금 PCB 패턴하고 이 리드 간에 굉장히 견고하게 붙습니다. 이게. 네, 너무 오래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소자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인보드 쪽에 슈퍼 아이오 같은 거는 열에 상당히 약해요. 신속하게 작업을 하죠. 그런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이것도 열에 좀 이렇게 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리드가 다 달라붙었잖아요. 요걸 이제 솔더 위그로다가 이용해서 여기 붙어있는 리드와 리드에 붙어있는 납을 갖다가 다 이 제거를 해주겠죠. 잘 빨아들이죠. 요때 좀 효과를 좀 하려 그러면은 솔더백에다가 젤 프락스를 도포해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납들이 다 엉켜 있죠. 이 상황에서 전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타버리겠죠? 예. 3.3V가 들어가니까. 요 솔더익은 좀 가격이 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소모품 중에서. 근데 이런 데 갈 때는 아끼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좀 소모가 좀 더 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라서 미리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런 작업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은 이제 패전선 구리 그 패전선을 까가지고 그걸로다가 이렇게 납흡 착심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방법도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빨아들이죠. 네. 요렇게 작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모를 때는 뭐 하나하나 다리를 갖다가 메인보드 수리에 붙였는데 냉납들이 많이 나더란 얘기죠. 자, 항상 한 다음에는 후 처리가 중요하겠죠. 세척 작업을 반드시 좀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MMC 메모리를 띄는 작업을 좀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고장난 SSD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분해해서 보면 똑같아요. 요게 지금 우리가 TV에 있는 그 낸드 플래시, eMMC 메모리고요. 요게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예요. 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eMMC처럼 생겼고요. 요건 이제 BJ 타입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TSOP48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 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띄고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뒤에 좀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작업은 요렇게 SSD 있죠? 2.5인치 SSD 버려진 거를 구매를 구하시든가 아니 매장에 컴퓨터 매장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저는 안 버리고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떼었다가 붙이는 작업 이런 거. 요건 BJ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SMD 타입이니까 요거를 솔더링 디솔더링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2차시 강의까지 끝났죠. 1차시 학습 모니터 TV 구성 요소를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지구 사용 방법,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차시 학습 내용으로서 회로 해석 및 동작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시 학습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AD 보드, Tcon 보드, 패널 보드, OSD 보드에 대해서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법을 좀 상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강의 때 3차시 학습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